예, 게임 월드맵 생성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설명 위주로 갈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코드를 이제 렌더링 한 거예요. 예, 진짜 지도 같죠?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 이쪽은 이제 해변 느낌의 어떤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똑같이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계산하고 렌더 만들어서 렌더를 이제 500 by 500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예, 기본 구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계산 함수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베스트 폭과 높이, 예, 크기 500이면 500, 뭐 1000이면 1000 뭐 이렇게 크기를 봤고요. 뭐 책 예제에서는 256 폭을 256 높이를 160으로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이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파일이라는 어떤 특수한 값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맥스 16도 있죠. 이거 설명하기 전에 보시면은 책에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쓰는 방법이 이 맵을 만들기 위해서 밸류 노이즈라는 걸 써요. 밸류 노이즈. 그래서 211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전체 500으로 잡았지만은 지금 여기서 16이라고 잡은 건 뭐냐면요. 그 이미지를 한 판에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합성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밸류 노이즈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만들 때 처음에 만드는 이미지는 500으로 했으면은 그냥 500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례적으로 가장 작게 만든 다음에 계속 단계, 이제 맥스가 이제 16이니까 처음에 0, 1, 2, 3, 4로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미지 크기를 조금씩 늘려요. 예, 늘려가지고 랜덤으로 픽셀을 찍는 거거든요. 랜덤 픽셀 찍고 난 다음에 원래 원본 크기가 500이었으면 그거를 확대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확대할 때 어떻게 확대하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바이 리니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거를 원래 500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 작은 것도 이 크기로, 두 번째로 만든 것도 이 크기로 500으로 확대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합성하거든요. 예, 합성하는 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요거는 16장을 가지고 내가 합성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0.4로 곱했는데 이거는 이제 합성을 할 때 그냥 합성하는 게 아니라 다 뭐 얘는 0.5 비율, 0.5 비율에서 기존에 이렇게 합성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가중치를 줄 때에 쓰는 값이고요. 지금 요 계산에 따르면 16을 했으면 6이 나와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크기에 대해서 20으로 나눠버렸잖아요. 20으로 나눈 거는 처음 이미지는 작게 만들고 가면 갈수록 원래 처음 이미지는 요 작은 거고 가면 갈수록 커지게끔 하려고. 예. 그러려고. 그래서 가장 작은 이미지의 소스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n 맥스만큼, 그러면 이게 16이니까 폼은 16번 돌겠죠? 16번 돌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기본 유니트고, 유니트는 단위죠, 단위. 예. 단위고 그 단위에다가 n 플러스 1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들어오면 1이 될 거란 말이죠. 가장 작은 건 얘 자체가 될 거예요, 자신이. 예. 자신이 돼서 그것이 소스의 폭과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조그만 이미지가 될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이만큼의 크기로 조그만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얘가 1이 되잖아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잖아요. 얘의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크게, 3배, 4배, 이런 식으로 크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이제 원본 크기에 비슷한 크기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크기만큼 포문을 돌린 거예요. 근데 얘는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로
처리했어요. 1차원별로. 그래서 폭하고 높이를 곱해가지고 그만큼 한 거죠. 그래서 소스 어레이에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대체 랜덤이에요. 매스 랜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랜덤을 이용해가지고 i 값을 주면은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데 얘는 결과가 0에서 255가 나오게끔 한 거예요. 0에서 255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i 값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스에다 넣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레이가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은 그 어레이가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생략된 부분이 아까 거기 부분이고 다시 그 밑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만들어진 어레이 있잖아요. 그 어레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확대 로직 배웠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바이리니어 확대 로직을 써서 지금 아까 소스 어레이가 있었는데 데스트 어레이에다가 소스 어레이를 확대해서 데스트 어레이 바이리니어 그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픽셀을 넣어주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여기죠. 예,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기존 거 똑같아요. 예, 똑같아서 어쨌든 소스부터 데스티니가 같은 크기의 500, 500이면은 전부 다 16장짜리, 예, 16짜리 이미지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들어질 겁니다. 그 데스트 어레이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진행을 하면은 제가 일부러 각 단계별로 제가 중간 하나 저기 해가지고 곡 단계별로 그냥 렌더링 한번 해본 거예요. 각 단계별로. 그래서 0단계에서 조그만 이미지를 확대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데스트 어레이의 결과예요. 그리고 뭐 색깔이 나온 걸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색깔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 색깔 출력하는 방식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n이 0일 때 그리고 n이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2일 때는 이렇게 되고 쭉 가서 n이 10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비슷한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대체 랜덤 썼잖아요. 대체 랜덤을 써가지고 좀 패턴이 예쁘진 않거든요. 예. 아마 매스 랜덤 같은 거 쓰면 좀 더 이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종국에는 15번째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제 나중에 합성을 할 건데 다음 놈. 그래서 아까 위에서 그 데스트 만들었고 여기까지 생략된 거죠. 여기까지 한 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겹칠 거예요. 겹쳐가지고 종국에는 이제 레스트 어레이라는 데다가 이제 거기다가 레스트 어레이는 이제 500, 500짜리면은 500짜리에다가 그냥 합성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합성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PLRES와 PLDEST라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게 비율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얘를 이제 0부터 15까지 16번 이제 찍어보면 이런 로고를 찍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PL 레스와 데스트 요 계산이 요 비율로 나와요. 이렇게 처음에 0일 때는 이걸로 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이쪽 데스트를 1로 봤을 때는 이쪽 레스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6대 1이에요. 비율이 6대 1이 되는 거죠. 그만 6대 1이라고 보면 얘는 6만큼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고 얘는 1만큼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합산할 때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얘하고 더해보면요. 더해보면은 결국 1이 나와요. 전부 다 1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부 1이 나오고 단지 요 비율이 어느 쪽에 가중치를 줄 거냐라는 거야. 그 전과 그 다음 거가 색깔을 혼합할 때 가중치를 어느 비율로 줄 거냐라는 거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PL 레스하고 PL 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학 공식 자체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합산은 1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한 거고요. 그러면은 비율을 계산했으니까 이제는 포문을 돌겠죠. 포문은 그 원본 크기만큼 돌죠. W 도는데 이제 n이 0일 때 지금 우리는 n을 돌고 있죠. 16번 돌고 있는데 처음에 n이 0일 때는 원래 데스트 어레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넣어요. 다. 0일 때는 일단 넣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만든 이미지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먼저 넣어, 데이터를. 그 다음에 돌아. 다음에 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게 적용되거든요, 이 비율이. 적용되는데,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이제 원래 있던 레스 어레이 있잖아요. 처음에 넣어놨던. 거기에다가 PLS를 곱하고. 그러면 처음에 PLS가 얘잖아요. 얘란 말이에요. 0.8. 예, 0.8만큼. 그러니까 즉 0.8, 처음 거는 0.8이고, 베스트 어레이는 이제 0.13이니까, 어쨌든 6대1 비율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줘가지고, 기존 거가 더 반영이 잘 되도록. 예, 이 비율로. 예. 그래가지고, 곱해가지고, 결국 0에서 255 값이 들어가게끔 1이 되니까, 결국은. 1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더 곱하고 더하면은, 결국은, 1 안에 수렴이 되겠죠? 255 안에 수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풀로 때려서, 이건 정수로 뽑아야 되니까, 뽑아서 다시 레스 어레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6번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를 좀 더 가중치를 주고, 가면 갈수록 뒤에 거는 가중치를 덜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쉽게 보면은, 여긴 6대1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적용되는, 마지막에 생성되는 거는 별로 가중치를 안 주고, 기존 거에다 가중치를 훨씬 더 주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결국은 그 어레이는 그냥 숫자 0에서 255가 들어가 있는 그 픽셀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탄생돼가지고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레스 어레이하고 레스 여기에다가 이제 위스하고 하이트를 지금 데스트 W하고 데스트 H를 그냥 넣어준 거고요. 나중에 참고하려고. 네. 왜냐면은 지금은 1차원 배열이니까 폭과 높이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스를 어레이를 반환하면은 요런 그냥 숫자가 있는 그냥 0에서부터 250의 숫자가 있는 그런 어레이가 탄생을 하죠. 자, 다음. 그럼 이제 렌더 쪽이에요. 이제 렌더인데 요거는 아까 색깔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왔어. 한 픽셀에서 0에서 255인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내가 지형을 그릴 거니까 지형에 맞는 데이터로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 0 쪽에 가까운 것들은 파란색으로 좀 해가지고 물 깊은 곳을 표현하고 싶고, 좀 255에 가까운 거는 산 꼭대기 쪽을 표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그 데이터인 거죠. 얘는요. 예. 얘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56이라고 적혀 있는 건 0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이제 56 사이는 이 색깔과 이 색깔 있어요. 이 색깔 범위 내에서 잡겠다. 예. 그 값이 어떤 색깔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첫 번째 0으로 들어오면 얘가 잡히겠죠. 이 색깔이. 마지막에 56으로 잡히면 얘가 잡힐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값이 들어오면은 그 사이 값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찾아가지고 비례식으로 찾아가지고 그 색깔을 찍게끔 하려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56까지는 이제 심해로 보겠다. 그리고 이제 56에서 124 사이는 이제 심해에서 연해 해안가 쪽, 그리고 뭐 124에서 140은 이제 평지의 숲,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높은 산, 256 되면은 이제 가장 꼭대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188에서 256까지 하면은 높은 산 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든 거죠. 지도를 렌더링하기 이쁘게, 색깔을 칠하기 위한. 자, 그리고 이제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폭과 높이는 아까 어레이에다가 넣어놨었잖아요. 그걸 이제 W하고 H 놓고, 얘도 이제 아까 얘 BSSG는 뭐냐면은 그 스케일 하려고, 그 점 찍을 때 500, 500이면 2를 넣으면 천천히 돼가지고 한 픽셀이 원래 한 점이 두 픽셀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그냥 1로 써도 되고 2로 써도 되고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캔버스에서 뭐 받아와서 캔버스를 이제 폭과 높이에 대해서 얘 곱했으니까 500, 500 들어왔으면 천천히 되겠죠. 예, 그리고 컨텍스트 얻어오고요. 다음. 예,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색깔표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색깔표를 이용해가지고 그 해당 색깔을 그 정해주는 부분이 이 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까는 단순한 0에서부터 255였다면은 이제 새로 만드는 어레이는 색깔을 담는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예. 색깔 담는 어레이인데 이제 어레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중폼을 돌고 있죠. 얘는요. 다중폼을 돌면서 이 Y축 전개시킬 때마다 다시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어레이 소스로부터 얘는 1차원 배열이었잖아요. 1차원 배열이니까 이제 자기의 위치를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공식을 쓴 거죠. 예. 공식 써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그 값, 0에서 250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FRM은 0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콜 데이터, 이거, 예. 이 데이터를 지금 요 개수만큼 돌고 있죠. 홈을 돌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얘 찾는 거예요. 예, 찾는 거예요. 예, 찾는 건데 어떻게 찾냐면은, 얘가 C가 이제 0부터 이제 랭스마다 도는데, 그걸 얻어와서 지금 가져온 색깔이 아니라 그 값, 0에서 250 값보다 작으면 여기서 브레이크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6보다 작아버리면 여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에 이제 프롬 값은 0이 되는 거고, 이제 그 DT2, D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때려버렸으니까, 2는 이게 56이 되는 거죠. 프롬은 0, 2는 56. 근데 그 사이가 아니면은 반복을 다시 한번 돌겠죠? 돌면서 돌 때에 프롬을 지금 현재의 요걸로 잡고 있죠. 예, 56으로. 예, 56으로 잡고 다시 한번 돌았을 때 만약에 그 값이 224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걸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프롬이 56, 이제 D가 이제 여기를 제일 잡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D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이런 함수에서 보면은 프롬이 이제 아까 프롬 색깔, 프롬 저기하고 이제 2 선택한 2 있잖아요. 그거 넘겨주고, 그리고 얘 색상. 예, 그러니까 얘는 색상이 아니라 아무튼 얘 원래 0에서 255 값 들어온 거죠. 그 사이에 얘는 그러니까 아까 0에서 56이었으면은 그 사이의 값이 콜로 들어왔겠죠. 예. 그리고 여기 D.cl1과 D.cl2 요거를 넘겨줘요. 그럼 얘 딱 보면은 뭐 이 함수는 보나 마나 할 거 없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 중에 색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색을 반환해 줄 겁니다. 예, 그 RGB로 계산해서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함수예요. 그 함수고. 뭐 계산 볼 거 없어요. RGB 반환해 주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색깔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렌더를 하는 거죠. 렌더는 쉽죠. 그냥 아까 그 만든 어레이를 이제 돌면서 그 데이터, 이미지, 캔버스에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에다가 RGBA 해가지고 넣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 데이터를 put 이미지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컨텍스트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밀어 넣어준 거죠. 이게 렌더의 끝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이거 아까는 이제 이 패턴이 계속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랜덤 부분이 그냥 대체 랜덤을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랜덤 방정식을 이용해서 쓰면은 또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질 거고, 더 정교하게 쓰면은 이것도 좀 더 이쁘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2차원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사실 2차원, 그거는 3차원 데이터로도 사실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데이터지만은 그 높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좀 더 가보시면은 더 올라가 보면 더 이런 거 움직여 볼까요? 예. 안 되나 잘? 예. 이런 2차원 데이터를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거. 예. 2차원 데이터면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 다음에 더 밑으로 가봐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예. 좀 더 정교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더 정교하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도 알려주고 그래요. 다음으로 예. 신기하죠?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지. 괜찮아. 물이 차네요. 와, 진짜 멋있다. 다음. 예. 더. 예, 더 내려가봐요. 더. 이런 거 한번 봐요,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n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n 있잖아요. n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정말 산 같은 느낌의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n을 작게 주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만 n을 많이 주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2차원 데이터지만 3차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얘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요런 데 좀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 이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걸 기반으로 보시면은 다 눈을 좀 들어오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코드 설명했고 예, 이것도 보여드렸으니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예죠. 우리 코리커전이 뭐라고 그랬죠? 차원을 높여가는 거라고 그랬죠.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데이터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2차원 정보로 3차원 정보로 코리커전을 시킨 거죠. 코리커전은 계속해서 차원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단위 값에서 집합에서 2차원 배열로,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로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단지 밸류맵이라는 기법에서는 랜덤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밸류맵식을 보고 뭔가 깨달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값일수록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두 번째 값부터 급격하게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의 특성이죠. 예. 로그 함수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믹스 블렌딩 방식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작은 맵을 생성할 때 랜덤으로 생성하지 않고 적당히 세개 지도 모양으로 놓고 시작을 했다라면 아무리 랜덤이 개입해도 전체 그림은 세개 지도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100 곱하기 100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 곱하기 100이 제일 듬성한 맵이야. 근데 얘가 얼추 세개 지도처럼 생겼어. 그 다음부터는 150, 170, 180 맵을 만들 거지만 얘네들은 급격하게 믹스 블렌딩 되는 비율이 작아지잖아요. 따라서 얘 경계면이 애매해지고 안이 좀 노이즈가 생기는 거지 전체 그림은 세개 지도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밸류맵 기법의 장점은 랜덤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제 의도 내에서 의도를 반영한 상태에서 노이즈를 줄 수 있다는 게 이 밸류 노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안 그러면 게임 세계에서 여기는 분명히 산이 나와야 되는데 다 랜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랜덤을 만든 결과가 다 무리면 어떡해? 재수 없어서 다 무리면 어떻게 할 건데? 랜덤인데 다 무릴 수도 있잖아, 재수 없으면. 그쵸?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게임 밸런스상 어디 절반, 70%는 지형을 만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산악지대가 적어도, 아니 수풀지대가 20% 있어야 돼. 이러면 깔고 시작한단 말이야, 보통. 깔고 시작해.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어요. 정교한 데이터를, 듬성한 데이터를 줄일 수 있어. 아까 그 사이트에서 나왔던 커브 곡선을 보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노이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뭐만 남는 애가 있어요. 그 사이트 가봐. 올라가봐. 천천히 올라가. 쭉쭉. 제일 윈가 여기가? 내려가봐. 천천히. 이거 움직여보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거의 안 남고 죽어가고 있죠. 일로 와보면 살아났죠. 다시. 데이터 풍선이었죠. 일로 가면 또 데이터 죽어버렸죠. 이 함수가 뭐 하는 걸까요? 이 함수를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이 함수의 이름 아시는 분? 몰라. 이 함수 뭔지 모르세요?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쓰이고 사방에 나오는 녀석이에요. 이거 뭘까요? 원래 집합은 풍성한데 이 집합을 어느 기준으로 위를 커팅하거나 없앤 거죠.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원본 데이터가 X축이고 실제 나오는 데이터가 Y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쪽 그래프를 볼까요? 일로 와봐. 거기까지만.
이건 뭐냐면 얘는 원래 풍성하게 매칭되는 데이터가 자기 데이터만큼은 다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디로 수렴한 거죠? 위쪽에 수렴해 버린 거죠. 원래 이 값들은 이 정도 왔을 때 있는 값들하고 수렴해야 되는데 이 동네 애들 다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데이터들은 위로 올라가서 수렴돼 버린단 말이지. 더 심하게 수렴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풍부한 데이터 레인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데이터 전체가 여기로 수렴해 버린 거죠. 이해했어요? 이 원래 이 데이터가 0부터 255면 실제 결과값도 0부터 25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일 땐 0, 255일 땐 250이니까 선형함수일 거라고. 근데 지금은 0부터 255 값이 배열에 뭐가 들어있어도 다 255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야. 싹 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합쳐져 있는 거죠. 또 이쪽으로 쭉 가보면 더 가. 이 값으로 가면 원래 0은 0이고 100은 100인데 얘네들은 이 동네가 전체 밑에 깔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동네 값이 무시당하고 여기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럼 유의미한 값은 이 동네고 그것도 굉장히 왜곡돼서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값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집합을 바꿔버린 거죠. 원래 값을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집합을 바꿔버린 거야. 이 함수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도 안 떠올라. 스레홀드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스레홀드라고? 이게 스레홀드예요. 스레홀드는 집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집합에 있는 값을 원하는 값의 형태로 가공해주거나 커팅하거나 뭐 이런 스레홀드는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리플레이스 시키지 않고 항상 커팅만 해. 어차피 데이터가 풍부해지지 않았잖아. 얘는 코리커전이 아닌 거야. 얘는 리커전인 거야. 그래서 코리커전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동적으로 리커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스레홀드 함수란 말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로그를 100만 개를 쌓았는데 어디까지가 노이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노이즈 수치를 설치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유의미한 데이터만 뽑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스레홀드란 말이야. 똑같은 개념이고요. 이거랑. 우리가 mp3 파일을 듣는데 사운드 에디터 툴에서 노이즈만 날리고 싶어. 어떤 주파수 밑으로 버리는 거죠. 스레홀드란 말이지. 원래는 노이즈를 포함한 풍성한 음성이 있는데 노이즈 밑으로 잘라서 버린 거야. 볼륨 제로로. 나머지만 살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커팅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비례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스레홀드 함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난 0부터 100까지는 다 0이야.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겠죠. 비선형 함수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는 딱 선형 함수인데 여기 딱 잘라서 다 0일 거야. 밑에 버린 거죠. 이 새끼가. 노이즈 필터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형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스레홀드 효과가 있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이 놀라운 함수가 인자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스레홀드 함수 중에 유명한 함수인데 이 슬라이드 다시 움직여보면 얘는 그 함수에다 인자를 뭘 줬냐에 따라서 함수 모양이 일로 와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바뀌어요. 이 함수가. 여기 굉장한 함수죠. 그래서 이 스레홀드 함수를 얘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절단면이 없는데 스레홀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소개하는 거야. 니은자가 됐다 기억자가 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리커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얘가 우리 원하는 집합보다 더 많아지거나 풍성해지면 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다르다. 처음에 데이터가 없는 거는 줄이고 뭐하고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데이터가 그냥 없기 때문에. 그럼 일단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스레홀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코리커전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다시 스레홀드 과정을 배워요. 일단 데이터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코리커전으로 풍성하게 만들었어. 만들어놨더니 쓰레기야. 그랬더니 쪼여야겠어. 이게 다시 스레홀드 과정을 가죠.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쪽에서는 계속 리커전을 통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프론트 쪽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데이터를 계속 풍성하게 만든다. 만들었지만 쓰레기야. 그럼 다시 줄여. 하지만 이거는 없는 데이터를 그냥 뿌리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어? 굉장히 달라. 그거와는. 그렇죠? 노이즈 맵이 없으면 이런 건 있지도 않잖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거야. 우리는 암흑 속에서 중간중간 떠있는 해적섬들을 원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 수 있어? 코리커전 한 다음에 스레홀드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전략의 문제인데 어떤 전략에서는 코리커전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걸 구상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 혹은 알고리즘상 혹은 여러분들 도메인 지식상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리커전 자체는 이 정도에서 하고 스레홀드 적용하는 전략을 써. 원래 원패스, 투패스 쓴다고 그랬죠.
이 패스 전략 중에는 코리커전만 있는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코리커전, 쓰레홀드 이 전략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같은 거로 여러분들이 동영상 인코딩을 하잖아요. 그럼 동영상 원본이 짜집기 돼가지고 어떤 건 줌인돼 있고 어떤 건 비트를 들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동영상 압축 코덱을 만들어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이때 코리커전이 발동하는데 걔네들은 쓰레홀드와 코리커전 반복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전략상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야. 지금 이것만 해도 풍성하게 만들고 쪼리는 게 더 낫죠. 이 스레드 함수 이용해서. 그 함수는 자연스럽잖아, 지금 보면. 그래서 오늘 배운 전략은 코리커전을 통해서 차원을 확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는데 저번 시간엔 보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특정 픽셀 하나하나당 타겟팅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이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밸류 맵 자체는 랜덤 맵들을 리니어로 확장해서 합친 걸 가지고 일종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었죠.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건 뭐 틀려? 똑같아. 이 픽셀에 적용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가 있어야지 얘를 평가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채우긴 채우는데 뭘 기준으로 채웠다? 데이터. 그 픽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채운 거야. 아까 만델브로트 집합이 있는 그 데이터나 지금 밸류맵으로 만든 데이터나 얘 입장에서 어차피 그거 갖고 와서 만든다면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게 펄린노이즈가 됐든 밸류맵이 됐든 다양한 이걸 랜덤맵을 만드는 공식들이 많은데 거기서 가져와서 채운다는 점이 똑같은 거야. 오늘 배운 리커전은 데이터에 기반으로 채우는 거죠. 이 데이터 생성하는 방법은 관심 없어. 뭔가 생성하는 방법을 가져왔겠지. 이 관점에서 코리커전을 배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리커전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공식을 통해서 코리커전을 할래? 아니면 나는 이걸 채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코리커전을 해야지? 그럼 데이터로부터 채울 때는 방법은 기껏해야 몇 가지나 있겠어요. 이 데이터를 비례식으로 여기다 적용하든지 얘하고 얘하고 매핑이 안 되면 또 여기다 함수를 통해서 뭔가 변형해서 적용하든지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맵을 만드는 과정을 랜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쳐. 적용할 때 그냥 적용하나? 아니야. 필터 적용해서 뭐죠? 색깔. 데이터를 판정한 색깔을 바꿔줘서 여기다 적용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절단면이 생겼죠. RGB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바다하고 지역 사이에는 RGB 공백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비선형 함수 공간으로 내가 채운 거잖아, 얘를. 일부러. 그렇죠? 선형 함수 공간도 아니란 말이야. 얘 채워지는 과정이 비례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메모리 공간에 뭔가 채울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변형해서 여기다 적용하는 방법. 만델브로트 집합에서는 얘가 집합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픽셀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해서 비례를 맞춰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을 테고 여기에서는 거꾸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여기다 그냥 적용하지 않고 칼라맵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정에 칼라맵도 일종의 스레오드로 볼 수 있다.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풍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칼라맵을 적용하면 많이 잘려나간단 말이야. 취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식의 이 코리커전의 두 가지 방법을 배운 거죠. 생각해보면 뻔하다는 거지. 보관으로 채우든지 선형으로 아니면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가공해서 집어넣든지 이러니까 코리커전이 되지. 오늘 배운 것들은 비용이 비싸죠. 메모리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채워야 되니까. 근데 전략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 아까 말한 대로 밸류맵도 랜덤하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만 내가 수동으로 색인지도 만들어 놓은 이상은 얘가 별짓을 다 해도 어차피 색인지도 나와, 걔는. 게임에서 똑같은 방식 씁니다. 그리고 이 제일 밑에 용어가 아까 이 점들은 뭐지 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스레홀드를 때려가지고 뭘 한 거다? 아이템 위치를 고른 거야, 걔네들이. 몬스터 출현 위치를 고른 거야. 이거. 몹이 출현한 위치를 만든 거라고, 이게. 그 똑같은 스레홀드 방식을 이용해서 스레홀드를 쪼리더니 이것까지 되는 거지. 이걸로부터 이걸 만든다는 건 우리는 랜덤하게 아이템을 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좀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만든 밸류맵이잖아요. 밸류맵을 쪼렸더니 이게 나와. 스레홀드의 효과로 이게 나와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뭘로 보이세요? 당첨자로 보이세요? 어떻게 내가 뽑았는지 보여? 이게 바로 내가 당첨자를 뽑은 로직인 거야. 이게 바로 로또를 추첨하는 로직인 거고 이게 바로 아이템이 나오고 이게 바로 5번째 행운상을 받은 사람을 뽑는 방법인 거야. 그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대단한 거죠, 알고 보면. 당첨자가 몇 명인지 지금 줄이거나 늘리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뭘로 캐릭터의 수치가 언제 랜덤하게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지를 볼 수 있겠네요. 다 이제 그런 걸로 보이죠. 모든 게. 그래서 코리커전 이후에 스레홀딩을 여기서 다루는데 이 책은 스레홀딩을 안 다뤄요. 안타깝게도. 그럼 이 책의 다음 장에서 뭘 가르칠 거냐?
여러분들 여지껏 코리커전을 직접 사용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코리커전을 약간 지능적으로 우리가 변형한다면 아까 밸류맵을 지능적으로 바꿔서 제가 뭘로 만들었냐면 세계지도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세계지도를 만드는 건 지능적인 걸까요? 지능적인 거야. 왜? 세계지도라는 건 사람의 지능 속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한 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은 느낌의 지능이라는 건 우리 알고리즘 안에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리커전을 만들어낸다면 아까 세계지도 만드는 것처럼 그렇다면 얘는 충분히 지능적으로 코리커전을 했으니까 지능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길찾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A-스타 알고리즘 쓰지 않고 내가 지금 보고인데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여기야. 근데 여기 산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산이 이렇게 보였어. 그럼 산의 입구밖에 안 보이겠죠? 그럼 저는 과연 이 길로 가야 될까?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 이걸 사람이라면 요만큼 산이 있을 때 나머지 코리커전을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산의 요만큼이 보인다라면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산을 원형으로 생각한다면 얘가 요만큼의 산의 입구라고 생각하고 이만큼의 산을 그려내면 되겠죠? 그쵸? 코리커전을 통해서 이만큼 그려내면 되잖아, 산이라고. 그럼 나는 여기를 이렇게 도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도는 게 유리한지 확 정리할 수 있다. 내 목표치가 이쪽이면 나는 이게 동그란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야. 목표치가 이쪽이라면 이 산이 똑같이 있어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일로 갈 거야. 그럼 A-스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부분적인 집합을 코리커전으로 확장한 다음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 코리커전은 이걸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위해서 사용된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몇 가지 랜덤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나서 이 랜덤적인 수치를 이어서 코리커전을 쫙 만들어 봤더니 내가 15번째로 추첨될 확률은 되게 낮아. 나 이거 사지 말아야지. 근데 어쨌든 20번 트라이얼 안에만 내가 들어가면 된대. 코리커전 결과 내가 20번에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리커전이 꼭 화면에 전개하거나 결과물을 출력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건을 나머지 코리커전 시키는 기본값으로 쓴다는 거야. 지금 오늘 나왔던 모든 코리커전은 다 기본값을 기준으로 코리커전 했죠. 그렇죠? 아까 만델브로트 집합도 기본적인 레인지라든지 리미트라든지 이런 값을 주고서 확장을 시키잖아요. 밸류맵도 마찬가지야. 초기에 들어가는 랜덤 맵들 이용해서 확장해서 만들잖아. 다 이 초기 값을 이용해서 이 전체 밸류맵을 만들든 뭘 만들든 확장해서 코리커전을 시킨단 말이야.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값을 이용해서 확장해서 만든다. 이걸 우리는 이 개념, 기본값만 있으면 계속 확장되는 이 개념을 뭐라고 만드냐면 오토마타라고 불러. 그리고 이걸 데이터 알고리즘에서는 셀프 디스크립션이라고 불러.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는 거야. 신경만 이론도 똑같은 걸 사용해. 내 자신만 알면 내가 그 다음번에 뭘 할지 알고 있어. 예를 들면 모든 셀은 앞에 셀이 없으면 옆으로 2발짝, 앞으로 3발짝 가면서 바닥에 칠을 한다 라는 걸로 셀 20개만 딱 퍼뜨려 놓고 한 8바퀴 돌리잖아요. 그럼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각각이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셀룰러 오토마타 이론을 이용한 게 뭐다? 이게 바로 스타크래프트 같은 녀석들인 거야. 그러면 질럿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질럿이 앞에 질럿이 있으면 거기 가로질 수 없을까? 옆으로 이동해서 갈 거야. 이 규칙들을 애들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집단 움직임, 플리킹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얘네들의 움직임은 다 자기 자신이 그 다음번에 환경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알아서 그 하나의 DNA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코리커전이 만들어진 이유인 거야. 한 놈만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어. 플리커닝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있으면 점화식을 보면 첫 번째 인재만 있으면 점화식 26번째까지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왜? 이미 점화식 공식 안에 그 다음번에 뭐 할지 지가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 다음번 행동을 자기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디자인 패턴에서 컴포지트 패턴 쓸 때 보면 내가 폴더면 나는 검색할 때 내 밑에 파일로도 검색시켜야지 하고 내 자식들한테도 다 검색을 때리고 내가 파일이면 나인지 아닌지만 판정해서 주면 돼 라고 판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전파시켜. 그럼 어떻게 되지? 내 자식 중에 지가 폴더면 나도 내 자식 있어. 나는 내 자식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검색 전파시켜야지. 나는 파일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부모한테 보고해야지. 이거 반복한단 말이야. 즉 하나하나 한 놈들이 다 지 자신이 검색이라는 이 명령을 봤을 때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파일인 경우와 폴더인 경우 지 자신 스스로가 안다는 거야. 이 검색에 반응하지만 파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미디어 파일을 검사하면 내가 미디어 파일이 아니면 그냥 스킵해버린단 말이죠. 내가 미디어 파일이야지 이 안에 그런 음성이 있는지 뭐인지 검사도 해볼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판정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거.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전파되는 거. 이게 다 셀프 디스크립션의 일종이란 말이야. 셀프 디스크라이브의 일종인 거지. 정확하게는. 본인을 묘사하니까. 그러면 이 알고리즘 자체도 대부분 다 셀룰러 오토마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셀룰러 오토마타에 따르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쪽으로 산이 더 이어질 확률은 0.3%야. 이쪽으로 이어질 확률은 0.7%. 이것만 주면 처음에 산 요만큼만 보고도 이 산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아,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야. 랜덤을 돌려봤더니 결국. 그러면 요만큼 보고 산 모양 전체가 유추가 됐으니까 난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나한테 보여준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쵸?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아, 나한테 트럼프 카드 4장만 주면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를 17%로 내가 어디로 갈지 예상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코리커전 기반으로 말이 되는 거야. 그때 무슨 알고리즘을 썼냐가 문제인 거지. 만약에 이 산을 유추하는데 도형 이 픽셀이 이렇게가 산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이 원의 이 부분일까 이 부분일까 어딜까? 어떻게 판정했을까? 고작 픽셀 6개밖에 없는데 이게 라디안을 평가할 곳이야? 6개인데?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 얘가 산의 어디쯤인지 어떻게 평가했냐는 거야. 그쵸?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얘가 만들어낸 코리커전의 세계가 실제와 일치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이 오토마타 이론을 써서 만들었다면 요만큼밖에 데이터를 안 줬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낼 거야. 요즘은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밸류맵과 비슷한 짓을 해. 요만큼 데이터에다가 여기를 그냥 랜덤하게 추측하거나 알고리즘 추측하지 않고 수많은 산 데이터를 갖다 박어. 일단 박아봐. 그랬더니 확률상 이렇게 될 산이 될 확률이 되게 같아. 비슷해. 밸류맵 대신에 머신러닝에서는 그 밸류맵에 해당되는 수많은 이미지를 그냥 갖다 부어놓고서 유사성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머신러닝의 원리야. 그러면 요만큼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산 모양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넣었으니까 머신러닝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코리커전 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야. A스타 알고리즘은 원래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A스타 알고리즘 써보면 모든 맵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성립하잖아요. 근데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길을 찾아? 그렇게 못 찾잖아. 물론 내비게이션은 모든 그래프로 도로망을 알고 있으니까 찾지만 우리가 짜는 알고리즘은 그렇게 못 찾는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코리커전을 통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판정을 하는 걸 반복해가면서 진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커전 판정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느냐라는 걸 문제인 거지. 일단은 레이더를 이만큼 훑었으면 코리커전을 이거에 6배만큼 한 다음에 판정한 다음에 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돌아봤더니 꽝이야. 잘못됐어. 이 판정은. 이거를 학습할 때마다 반영하는 애가 있고 안 하면 또 그 알고리즘으로 또 코리커전 해보고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코리커전이라는 건 단지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내가 모든 데이터 세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코리커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판정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매출 예상 시스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내가 개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매출 예상 시스템, 키보드에 어떤 단어가 들어올지에 대한 예상 시스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예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수학적 그래프에 대입해서 이럴 거니까가 아니라 코리커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확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다음 주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밸류맵은 특히 쉬웠잖아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밸류맵은.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왔던 만델브로트의 이 프랙탈도 다시 새삼 코드 보시면 쉬워요. 아까 말한 대로 x, y를 a 플러스 bi에서 a와 b 값을 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그리고 만델브로트 집합에 속하냐 안 속하냐만 보면 되고 걔는 여기 나오는 귀납식을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코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요 밸류맵 쓰는 것까지 복습해보고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코리커전 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보관함수와 이번에 데이터 기반으로 채우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밸류맵 같은 경우에 제가 말한 거 해보세요. 지금 보면 밸류맵 16장을 다 랜덤으로 생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은 내가 수치를 그냥 주고 시작해. 그러면 그 모양대로 나온단 말이야, 항상. 게다가 나중에 이 수치 반영하는 것도 스레홀드 구간이 굉장히 좁게 설정되어 있어요. 가볼까요? 백. 여기. 스레홀드 구간이 좁아. 극단적으로 좁아. 예를 들면 뭐 150까지는 바다야.
그 다음에 150에서부터 240까지가 땅이야. 240에서 255만 산이야. 극단적으로 주면 지형이 확 나눠지겠죠. 스레월드가 일어난 거야. 데이터는 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0부터 255까지 확 스레월드로 그냥 수렴시켜버리고 값을 세 그룹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스레월드를 약간 연습시키고 있긴 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랜덤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 코리커전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를 포함한 데이터를 갖게 돼. 여러분들의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싶어, 뭐 로그를 분석하고 싶어. 여기 쓰레기 엄청 섞여 있다면 노이즈 엄청 많아요. 그러면 노이즈를 필터링할 스레월드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스레월드 하고 나면 맵이 이쁘게 바다, 평지, 산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스레월드 비중을 높이면 산 지형이 많아질 테고, 스레월드 비중을 높이면 바다 지형이 쭈그러들 테고, 뭐 이렇게 하겠죠. 스레월드를 통해서 또 조정한다. 그래서 투패스 코리커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스레월드를 통해서 원하는 가격을 줄여내고 어느 정도 줄였어.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패스에서 뭘 만든다? 거대한 바다와 땅만 딱 만들어. 이제 얘를 뭘로 삼으면 된다? 반찬으로 삼으면 된다. 어떤? 다음번 코리커전을 위한 밸류 맵의 기초 맵이 드디어 완성됐네.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코리커전 때리고 또 스레월드 때리고. 이거를 우리는 스테이지라고 불러요. 아까 패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스테이지라고 부르거든요. 스테이지라는 건 패스를 묶어서 유의미한 것들을 하나의 스테이지로 봐요. 방금 이것만 해도 밸류맵 만들고 색깔로 쪼여야지 스테이지 하나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투패스가 돼 스테이지 하나 끝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스테이지 하나로 얻어지지 않고 패스 하나로 얻어지지 않아. 패스가 여러 개인 정도로도 불가능해. 일반적으로 진짜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보통은 엄청 쪼여서 스레월드까지 포함한 스테이지를 서너 개 단계를 더 거쳐서 합성했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얻게 된단 말이지. 왜? 이쪽 지형은 추운 지대야. 이쪽 지형은 사막 지대야. 이쪽 지형은 뭐 따뜻한 지대야. 이러면 그때마다 적용해야 되는 스레월드가 전혀 틀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하나의 밸류맵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동네를 완전히 비워버린 다음에 이 동네에서만 따뜻한 지형을 스레월드를 만들어 놓고 이 동네에서는 북극 지방을 스레월드를 만들어 놓고 합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하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스레월드 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역을 분리해 스레월드 집합마다 스테이지를 따로 돌려서 그걸 합성해서 만든단 말이야. 단지 노이즈맵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무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다 됐을까 설명드리자면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 직군이 가장 많이 이직하는 곳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예요. 의외시죠? 네, 의외죠.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과 스레월드 필터링 할 때 적용되는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계 애들이 더 나을 경우도 많아요. 공대리들보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직군에서 연봉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수학 공부하고 전향하는 애들이 많아. 실제로도.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뭔가 결정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코리커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풍성하게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스레월드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 이게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부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애들은 기본적으로 코리커전에 능하기 때문에 스레월드만 배우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되게 밀접해, 의외로. 그래서 앞으로 머신러닝이 뭐니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성립하세요. 오히려 가까운 분야예요. 프론트엔드하고는. 그게 앱 개발이 됐든 웹 개발이 됐든 아무튼 이 스프레딩을 하고 코리커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반대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응? 이게 백엔드 하는 애들한테 시키면 로그가 이만큼 있는데 스레월드만 떼려고 그러지 얘를 어느 부분은 보관해서 채워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3월 매출 있어. 4월 매출 있어. 5월 매출 있어. 오케이. 그럼 3월 매출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만 뿌려놔. 이거 다 스레월드죠. 줄여내. 이건 돼. 근데 백엔드한테 시키면 5월 데이터를 안 줬어. 6월 데이터는 줬는데. 이러면 엄청 당황한단 말이야. 5월 데이터는 없는데요? 이러면서 엄청 당황해. 근데 이 코리커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 5월은 그럼 어떻게 만들지? 만들어. 5월은 뭐 신뢰도가 얼마 이하로 만들었고 어떤 알고리즘 써서 만들었는데 얼마 이하의 신뢰도로 있다. 없는 거면 나을 거다. 하고 스레월드를 하기 전 데이터를 엄청 풍성하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스레월드를 줄여. 스레월드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기존의 추세선에 사용하고 있는 스레월드를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거지. 줄였더니 얘는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데이터 있었으면 이 정도 됐을 거다. 신뢰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분야를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더 잘한단 말이야. 백엔드 하는 애들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쪼리는 건 잘하지만 리커전은 잘하지만 코리커전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감각들이 프론트 하는 애들이 더 낫다. 나중에 시켜보면. 그래서 이 과정을 단순히 뭔가 그림을 더 만들어내거나 없는 걸 채우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리커전, 코리커전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지털 세계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세계에서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코리커전을 단지 만들어내는 데 쓴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평가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데 코리커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울 거예요. 거기까지 배우면 이 책이 가르치고 싶은 코리커전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스레홀드를 다루는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다루죠?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러있는 책 아무거나 사시면 다 스레홀드가 들어있습니다. 그 관점에서의 스레홀드는 다 들어있어. 근데 어차피 같은 관점의 스레홀드인 거예요. 방금 보여줬던 그 함수가 바로 스레홀드 함수였던 거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